서영의 어머니가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하던 날, 남편은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라는 말 한마디를 내뱉고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그녀는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술비를 묵묵히 홀로 감당했다. 그리고 보름 뒤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청구서를 서영 앞으로 들이밀었다. 서영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바로 오늘이었으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죠. 마트 영수증이 기계에서 뜯겨나오며 가벼운 타열음을 냈다. 구동혁은 그 영수증을 식탁 위에 반듯하게 펼쳐놓고는 붉은색 볼펜을 꺼내 들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사각사각 기계적인 소리를 냈다. 주방 세제 3,200원, 계란 한 판 6,500원, 봉지라면 2개 5,400원의 남편, 구동혁이 숫자를 건조하게 읽어내리더니 맞은편에 앉은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다. 오늘 마트 장 본 거 총 15,100원이야.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7,550원 나한테 이체해. 윤서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켜고 7,550원을 입력한 뒤 이체 버튼을 눌렀다. 2초 뒤 탁자 위에 놓인 구동혁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입금 내역을 화면으로 확인하고는 펜 뚜껑을 닫았다. 영수증은 꼼꼼하게 2번 접어 옆 서랍 안에 챙겨 넣었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 3년차 평범한 일상이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정확히 반반씩 보태어 마련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며 수도와 전기요금, 그리고 공동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지출은 월말에 10원 단위까지 칼같이 정산했다. 구동혁은 중견건설사 기획팀에서 대리로 일하며 월급은 온전히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서영 역시 인천의 한 대학병원 약제팀에서 약사로 일하며 자신의 수입을 전적으로 알아서 관리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고 공평한 현대식 결혼 모델이었다. 누구 한 명에게 의지하지도 누군가 손해를 보지도 않는 관계. 서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챙겨 넣고 식탁 위에 놓인 물컵 2개를 싱크대로 가져갔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컵 안쪽을 세차게 씻어내렸다. 배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이런 생활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다. 온전히 자기 머리와 노력으로 약사 면허를 땄고 학자금 대출도 스스로 갚았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 눈치를 보며 굽실거리는 아내가 될 필요가 없었다. 둘이서 똑같이 부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그 분담의 경계는 살짝 흐릿해졌다. 추석 전날, 서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전철을 타고 인천 남동구로 향하곤 했다. 시어머니 구인숙 여사는 연식이 꽤 된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서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의 넓은 전기 그릴 앞에 섰다. 기름을 두른 팬의 온도가 올라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계란물을 곱게 입힌 전거리들을 하나씩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겉한다. 빨리 뒤집어라. 기름도 너무 많이 두른 거 아니니?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툭 내뱉었다. 서영은 아무 대꾸 없이 젓가락으로 전을 뒤집고는 기름기를 살짝 털어냈다. 내일 차례상에 올릴 과일은 사왔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현관 앞 상자 안에 다 담아두었어요. 서영이 대답했다. 사과는 씨알 굵은 걸로 상에 올려라. 싼 맛에 상처 난 거 사지 말고. 조상님 모시는 제수용품은 허투루 올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연신 돌리며 말을 이었다. 전 다 붙이면 바닥 물걸레질 좀 해놔라. 동혁이는 내일 아침 일찍이나 올 거다. 회사 일로 고단한 앤데 푹 좀 자게 내버려 둬야지. 네, 어머니. 서영은 노릇하게 구워진 전을 대나무 채반에 옮겨 담았다.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대놓고 모질게 구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살가운 정을 나눈 적도 없었다. 구인숙 여사의 머릿속에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장통에서 건어물을 팔며 아들 하나 대학까지 원 없이 가르쳐놨으니 번듯한 직장을 가진 귀한 아들을 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수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도본주의가 박혀 있었다.
서영은 딱히 억울하지 않았다. 고부간의 거리감이란 을에 이런 것이라 여겼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큰절을 올린 뒤 주방을 싹 정리하고 나면 다시 그 절대적으로 쾌적하고 공평한 수원의 신혼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단지 그 절대적인 공평함 속에는 서영이 일방적으로 묻어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매달 둘째 주 주말이면 서영은 인천 미추홀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낡은 다세대 원룸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었다. 방은 비좁았고 사시사철 가시지 않는 퀴퀴한 습기가 배어 있었다. 낡은 상 위에는 소박한 밑반찬 몇 접시와 그 한가운데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많이 좀 먹어라. 하루 종일 병원에서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을 텐데 친정어머니가 반찬 접시를 서영이 앞으로 밀어주었다. 엄마나 많이 챙겨 드세요. 지난주에 병원 외래 진료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서영은 밥을 한 숟갈 뜨며 어머니의 누렇게 뜬 안색을 애틋하게 살폈다. 늘 똑같지 뭐. 양만 한 보따리 더 지어주더라.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동혁이는 요즘 많이 바쁘니? 그냥 그럭저럭 다니고 있어요. 서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하얀 돈 봉투 하나를 꺼내 어머니의 약통 아래에 슬며시 밀어 넣었다. 이번 달 생활비예요. 약 지을 때 보태 쓰시고 병원비 아끼지 말고 고기도 좀 사드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머니의 기초적인 생활비와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매달 서영은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현금으로 어머니에게 쥐어주었다. 이 사실은 남편 구동혁에게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부부 사이의 그 견고한 균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다. 남편은 숫자에 지독히도 예민했고 늘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자며 각자 도생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아내가 매달 친정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불필요하고 피곤한 분쟁이 터질 게 뻔했다. 서영은 그저 자신의 목인 월급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니 완벽하게 통제하고 숨기기만 한다면 이 가정의 체면과 평화를 무사히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바로 그 화요일 오후가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병원 처방 약국 조제실의 호출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다. 서영이 한창 처방전을 검수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발신자를 한눈에 확인한 순간 덜컥 겁이 났다. 친정 동네 이웃집 아주머니였다. 전화를 받는 순간 서영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급성 담관결석 발작이었다.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위중했다. 어머니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서영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5만 가지 검사 결과지들이 눈송이처럼 쏟아졌다. 응급실 복도에 선 담당 전문의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서영에게 다가왔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석 위치가 아주 고약해요. 환자분 기저질환도 있으신 상태라 체력이 바닥이라 수술 후 최소 며칠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할 겁니다. 당연히 그 후의 요양치료도 매우 중요하고요. 의사가 매우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비용은 대략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서영은 목소리가 바싹 말라 쩍쩍 갈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수술비에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 최소 보름치 집중 요양 병동 비용까지 넉넉하게 잡아서 대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1층 원무과에 가서 수납 수속부터 밟아주세요. 4천만 원. 서영의 두 손이 하얀 의사 가운 주머니 속에서 주먹이 쥐어졌다. 그녀의 개인 예금 통장에 지난달 만기가 끝난 적금을 싹 다 허물어봐야 겨우 1,500만 원이었다. 나머지 2,500만 원이라는 턱없이 거대한 구멍이 떡하니 벌어져 있었다. 그날 밤 수원의 아파트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밥 2공기와 팔팔 끓인 된장찌개가 든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찌개를 떠먹는 구동혁의 숟가락이 사기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날카롭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서영은 숟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동혁 씨. 남편은 시선도 떼지 않은 채 무심히 대답했다. 우리 엄마, 오늘 오후에 급성 담관결석으로 응급실 실려오셔서 바로 입원 수속 밟았어.
내일 오전에 제일 첫 수술로 들어가. 서영은 최대한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비랑 나중에 들어갈 요양비까지 다 합쳐서 대략 4천만 원 정도 필요하대. 구동혁의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숟가락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서영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개인 여윳돈이 부족해. 서영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가 같이 붓고 있는 부부 공동저축통장 있잖아. 거기서 일단 비상금으로 좀 뺏었으면 안 될까? 내가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구멍난 거 차곡차곡 다시 채워 넣을게. 주방에는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우웅거리는 삭막한 기계음만 맴돌았다. 구동혁은 식탁의 나뭇결만 멍하니 바라보며 오랜 시간 입을 꽉 다물었다. 이 식사 자리가 마치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 같았고 흐르는 1초 1초가 무거운 납덩이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술을 뗐다.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으나 높낮이 하나 없는 완벽한 무기질의 톤이었다. 서영아. 서영의 등줄기가 빳빳하게 굳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확실히 선 긋고 넘어갔던 거 아니었어. 구동혁이 각 티슈에서 휴지를 한 장 뽑아 입가를 무심히 닦아냈다. 효도하는 건 각자 알아서 책임지기로 했잖아. 장모님 일은 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내 일이야. 공동계좌에 묶여있는 돈은 나중에 우리 아파트 평수 넓혀서 이사 갈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그건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돈이지. 서영은 순간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지난 3년을 한 침대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눈앞에 이 사람이 마치 다른 별에서 온 기괴한 짐승처럼 느껴졌다. 우리 엄마야? 지금 병상에 누워서 생사가 달린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서영의 목소리가 뾰족하게 튀어올랐다. 알아.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야. 구동혁은 휴지를 둥글게 말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잖아. 만약 오늘 당장 이런 식으로 원칙을 가볍게 깨버리면 나중에 우리 집에 무슨 큰일이 터졌을 때도 공동계좌에서 함부로 돈 푹푹 빼서 쓴다는 거 아니야? 그건 공정하지 않지? 공정. 서영의 가슴속에 거대한 돌덩이가 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다. 작년에 어머님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하실 때 비용이 총 1,200만 원 청구됐었잖아. 그때 당신 수중에 돌릴 현금 없다고 앓는 소리 하길래 내가 두말 안 하고 내 통장에서 600만 원 바로 당신한테 싸줬었어. 그때는 도대체 왜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던 각자 알아서 하자는 말을 안 꺼낸 건데? 구동혁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뻔뻔한 평정을 되찾았다.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잖아. 내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어? 너 무릎 수술비 보태줬을 때 내가 분명 진심으로 고맙다고 굽실거리면서 인사도 다 했고. 서영은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뱃속이 뒤집히고 구역질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 탁자 위에 뒤집어져 있던 구동혁의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고 밝아졌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었다. 비록 알림은 단 2초 남짓 유지되었고 메시지 미리 보기도 숨김 처리되어 있었지만 발신자의 이름과 첫 몇 글자는 서영의 시야에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박혀 들어왔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메시지의 시작은 이러했다. 내 말이 맞다. 버릇 제대로 안 들이면. 구동혁은 황급히 폰을 낚아채어 화면을 바닥으로 엎어버렸다. 그가 자리에서 의자를 밀치며 거칠게 일어섰다. 나 밥 다 먹었다. 장모님 수술비는 내가 최대한 빨리 알아서 잘 융통해봐. 치료 골든타임 놓치게 하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서재로 쏙 들어가 버리더니 방문을 굳게 닫아 잠가버렸다. 서영은 텅 빈 식탁 앞에 덩그러니 앉아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된장찌개 그릇만 공허하게 내려다보았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이전에 뼛속까지 오싹해지는 차가운 냉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기어 올라왔다. 그렇구나. 아까 그 길고 길었던 무거운 침묵은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망설이던 고민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식탁 아래에서 내내 폰을 쥐고 자신의 어머니와 철저하게 작전을 짜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늘 보이지 않는 거미줄 뒤에서 그녀의 결혼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정 징검다리에 참견하고 관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영은 반차를 내고 주거래 은행 세 곳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그녀의 직장인 신용점수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최대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목돈이 계좌로 찍히는 그 즉시 그녀는 병원 원무과 수납처로 전액을 이체했다. 그 후로 보름 동안 서영은 태엽이 단단히 감긴 피폐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낮에는 처방전에 파묻혀 기계적으로 약을 조제했고 퇴근 시간이 되면 가운만 벗어 던지고 곧장 병동으로 달려갔다. 열이 오르는 어머니의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쉰 입술에 물을 적셔주고 전공의를 쫓아다니며 경과를 물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막차 광역버스를 타고 덜컹거리며 수원의 집으로 돌아왔다. 매일 밤 골아떨어질 위기에 처해 현관문에 들어설 때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구동혁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무려 2주.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구동혁은 장모가 누워있는 병실에 단 한 번도 코빼기를 내밀지 않았다. 흔한 과일 바구니나 음료수 한 상자 보낸 적 없었고 심지어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 라는 무미건조한 카톡 한 줄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친히 세워둔 그 잔인한 규칙,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는 원칙을 뼛속 깊이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마침내 어머니의 호흡이 안정권에 접어들며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다. 서영은 병동복도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영혼의 지혜까지 싹 다 메말라버린 기분이었다. 말라붙은 콘택트 렌즈가 안구를 뻑뻑하게 긁어댔고 뒤축이 다른 구두에 쓸린 물집은 이미 터져버려 살갗이 흉하게 일어난 채 스타킹에 엉겨붙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에 접속했다. 마이너스 대출에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다음 달부터 살인적으로 빠져나갈 이자를 계산해 볼 참이었다. 화면이 잠시 로딩되더니 계좌 잔액이 떴다. 서영의 피로한 시선이 습관적으로 최근 거래 내역들을 무심히 훑고 내려갔다. 그 순간 어떤 결제 기록 한 줄이 그녀의 시야를 훅 틀어쥐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 출금 50만 원. 이 결제 계좌는 끝자리가 7392번인 가족 카드였다. 그리고 돈을 송금받은 사람의 이름. 구인숙. 서영의 동공이 미세하게 축소되었다. 그녀는 두 눈을 꾹 비비고 다시금 그 세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구인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끝자리 7392번의 이 가족 카드는 결혼식을 막 올렸을 무렵 발급받은 것이었다. 당시에 구동혁은 무척이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한 식구잖아. 내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당신 주 계좌에 연결해서 만들어둘게. 내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 가거나 혹시라도 무슨 급한 사고 터졌을 때 비상용 기동 자금으로 당신도 하나 손에 쥐고 있자. 살림 비용을 정확하게 절반씩 내는 더치페이가 대전제였기에 서영은 이 카드가 그저 서랍 한 구석에서 먼지나 먹고 있는 예비용 플라스틱 쪼가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주거래 통장은 매월 수백 단위의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공과금이 수시로 빠져나가며 요동쳤기에 자잘하게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소액 지출 내역까지는 턱 밑까지 확인해 볼 겨를이 없었다. 5만 원. 아니, 50만 원이었다. 서영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가족 카드의 과거 결제 이력을 터치해 열었다. 화면을 계속해서 밑으로 쓸어내렸다. 지난달 15일. 출금 50만 원 수취인 구인숙. 지지난 달 15일. 출금 30만 원 수취인 구인숙. 밑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4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서영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플라스틱 의자가 복도 바닥에 긁히며 섬뜩한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획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내달려 1층으로 내려가는 버튼을 거칠게 눌러댔다. 병원 정문 건너편 코너에 마침 해당 거래 은행의 영업점이 있었다. 서영은 대기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자마자 신분증을 내밀었다. 이 카드 번호로 긁힌 거, 지난 3년치 전부 남김없이 싹 다 출력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물기가 마르고 차분했다. 창구 직원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자 프린터기가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두툼한 A4 용지 뭉치가 토해지듯 출력구를 타고 밀려나왔다. 서영은 그 서류 뭉치를 꽉 틀어쥐고 은행 로비 구석의 대기석으로 걸어갔다. 가방에서 형광펜 하나를 꺼내 날카롭게 뚜껑을 열었다. 신혼 딱지를 뗐던 결혼 6개월 차부터 시작되었다. 매달 15일. 그날은 남편 구동혁이 다니는 회사의 월급날이었다. 그날만 되면 기계처럼 어김없이 이 가족 카드는 구인숙 여사의 계좌로 꼬박꼬박 돈을 쏘아 보내고 있었다. 금액은 늘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클을 타고 오르내렸다. 서영은 한 줄 한 줄 노란색 형광펜을 덧칠해 나갔다. 하얀 종이 위엔 형광색 선들이 마치 곰팡이처럼 증식했고 그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흉터 자국처럼 선명하게 그어졌다. 그녀는 스마트폰 계산기 앱을 켜고 칠해진 그 액수들을 하나하나 터치하며 더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화면 위에는 이 모든 기만극의 최종 금액이 떴다. 1,240만. 1,240만 원. 자그마치 2년 반이라는 세월. 구동혁은 각자 알아서 하자는 그럴싸한 방패 뒤에 숨어서 아내를 보이지 않는 걸어다니는 호구 인출기 취급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약국 조제실에서 하루 종일 다리가 부르트도록 고생해서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을 몰래 빼돌려 착하고 효심 깊은 아들 노릇을 기막히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 9시. 수원의 아파트. 도어록이 가볍게 멜로디를 내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구동혁이 서류 가방을 건들거리며 들고 들어왔다. 그가 현관 슬리퍼로 갈아 신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치며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서영은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꼿꼿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거실에는 누런 빛을 내는 플로어 스탠드 하나만 괴기스럽게 밝혀져 있었다. 소파 앞 유리 탁자 위에는 노란색 형광펜이 징그럽게 난도질된 그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가 아주 반듯하게 정렬되어 놓여 있었다. 왜 이렇게 음침하게 불도 안 켜고 있어? 구동혁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며 벽면에 달린 메인 조명 스위치로 손을 뻗었다. 거기 앉아 서영이 드디어 입을 뗐다. 조명 스위치를 향해 뻗었던 구동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파도 한 점 없이 싸늘하게 얼어붙은 아내의 낯빛을 확인하고는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다가와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엉덩이를 걸쳤다. 이게 다 뭔데? 그가 탁자 위에 두툼한 서류를 눈짓하며 물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 서영은 그 서류를 그의 눈앞으로 툭 밀어 던졌다. 끝자리 7392번으로 끝나는 내가 만들자고 했던 그 가족 카드 내역서. 구동혁의 안면 근육이 순식간에 시멘트처럼 빳빳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내역서를 직접 집어드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코끝을 신경질적으로 매만졌다.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해댔다. 그냥 내가 비상금 명목으로 푼돈 좀 쓴 거야. 그 푼돈 비상금을 매월 구인숙 여사 통장으로 자동이체라도 하셨어. 서영이 그의 흔들리는 동공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단 한 달도 안 거르고 2년 반 동안 꾸준하게. 싹 다 긁어모아 합치니 1,240만 원이더군. 구동혁의 숨소리가 제법 거칠어졌다. 더 이상 얄팍한 거짓말로는 이 거대한 증거를 뭉갤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그는 아예 등받이에 푹 파묻히며 언제 궁지에 몰렸냐는 듯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로 돌변했다. 우리 엄마 생활비 조금 보태드린 거야. 왜? 구동혁이 되레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며 따지고 들었다. 엄마 혼자서 그 지독한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나 건사하고 대학까지 가르친 거 당신도 뻔히 다 알면서 그래? 내가 하나뿐인 기둥 같은 아들인데 매달 그깟 몇십만 원 용돈 좀 드린 게 뭐 그리 대역죄 지은 거라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당신이 아들로서 당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돈 쥐어드리는 거 당연한 이치지. 서영의 음성은 여전히 고조되지 않았으나 단어 하나하나에 서릿발이 맺혀 살을 베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쓴 그 돈 후 그거 내 피 같은 통장 잔고에서 다 빠져나갔잖아. 부부 사이에 내 주머니 그렇게 칼같이 선 그어서 따져대면 뭐 남는데
구동혁이 미간을 팍구기며 끝내 짜증을 터뜨렸다. 당신 번듯한 전문직이라 돈도 나보다 잘 벌면서 시댁 식구 한 달에 요만큼 좀 돕는 게 그렇게 억울해? 애초에 그 가족 카드가 당신 계좌에 물려있긴 해도 크게 놓고 보면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꾸려가는 생활비의 연장선이나 마찬가지라고. 서영의 인매가 비틀리며 틱하고 헛웃음이 튀어나왔다. 전혀 웃기지도 어이가 없지도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를 꽉 채우는 지독하고 참담한 환멸감, 그리고 위장을 뒤틀며 올라오는 진득한 구역질이 연거푸 치밀어 올랐다. 정확히 보름 전이었지? 지금 우리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주방 쪽 저 식탁 자리에서 서영이 턱짓으로 어둠이 깔린 주방 쪽을 가리켰다. 우리 엄마가 생사를 오가며 수술을 받아야 해서 당장 막대한 수술비가 급박할 때 내가 그 빌어먹을 입으로 나한테 똑똑히 각인시켰지. 효도는 언제나 각자 책임지고 알아서 하자. 장모님 수술비는 내가 오롯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문제다라고. 구동혁은 시선을 피하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며 짓거리던 각자 알아서 하자는 그 고귀한 규칙, 까놓고 보니 오로지 우리 엄마한테만 적용되는 아주 편리하고 선택적인 법안이었네. 서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서늘하게 굽어보았다. 내 엄마 효도 관광시켜드리고 노후 자금 대주는 건 만만한 내 돈을 뜯어내고. 구동혁, 내 눈머리 굴리는 꼬락선이 진짜 토 쏠리게 역겹다. 너 말 다 했어? 넌 알량하게 배웠다는 여자가 주둥이를 왜 그딴 식으로 털어? 구동혁도 소파에서 범퍼처럼 튀어오르며 악을 썼다. 그건 우리 집안 내부 사정이니까 애당초 결이 다르잖아. 장모님은 곁에서 모시고 책임질 내가 버티고 있지만 우리 엄마한텐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고. 그래서 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내 돈을 긴밤 훔쳐다가 내 소중한 엄마를 극진하게 봉양하셨어. 서영은 거칠게 피가 끓는 이 분노조차 그에게 허비하기 아깝다고 느꼈다. 더 이상 이 쓰레기 같은 변명에 장단을 맞춰줄 가치가 없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보스락거리는 내역서 뭉치를 싹 긁어 가방에 쓸어 담았다. 너 지금 뭐 하려는 수작인데? 구동혁이 물었다. 잠이나 쳐 잘 거야. 내일 출근해서 돈 벌어야 하니까. 서영은 뒤통수 한 번 보여주지 않고 곧장 서늘한 냉기가 도는 손님용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이중으로 잠가버렸다. 그날 밤 서영은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손님방의 매트리스는 유난히 딱딱하게 베겼다. 암흑 속에 미동 없이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 2년 반이라는 길었던 결혼 생활이 화질 나쁜 불량 테이프처럼 뇌리에서 역재생되었다. 10원 단위까지 칼같이 쪼개 나눈 뒤 의기양양하게 넘기던 마트 영수증 조각들. 명절 때마다 소파에 늘어져 며느리 부려먹는 걸 신의 계시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의 당당하고 오만한 눈빛. 돈이 결부된 문제에서만 귀신같이 계산기 두드리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자던 남편의 그 비릿하고 가증스러운 미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무의식적으로 갤러리 앱 사진들을 휙휙 넘겨보았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스크롤을 내리던 엄지손가락이 멈칫했다. 1년 전쯤 남겨둔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본 한 장. 당시 구동혁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이가 시어머니와 대판 말다툼을 벌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자 가족단체 톡방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서영에게 홧김에 뒷담화용 안주거리로 던져준 사진이었다. 당시 서영은 고난도의 전문약사갱신 자격증 시험을 코앞에 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에 시어머니가 원래 입이 걸고 말을 밉상으로 한다고만 유도리 있게 넘기며 사진첩 귀퉁이에 그저 저장만 해둔 채 잊고 살았었다. 이제 서영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그 캡처본을 손가락으로 쫙 확대했다. 화면 속 시어머니 구인숙 여사의 프로필 옆으로 긴 말풍선이 꼬리를 물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혁이 며느리 말이다. 번듯한 병원 다니면서 돈도 꽤나 쓸어 담는 애가 우째 속내 씀씀이는 요 따위인지 모르겠다. 시어미한테 매달 상납하는 쥐꼬리만 한 용돈도 아까워 벌벌 떨면서 지 친정 아픈 애미 약값 대주느라 허리가 휜다고 죽는 소리나 해대고. 시집 왔으면 남편 집안을 위해 돈 쓸 생각부터 해야지. 동혁아, 너 정신줄 단단히 잡고 살아라.
그 여우 같은 기집애 돈 몰래 빼돌려서 친정에 다 퍼다 나르기 전에 내가 돈줄 꽉 쥐고 있어야 해. 계집이 바깥에서 버는 돈도 일단 시댁 문지방 하나 넘어왔으면 다 우리 집안 돈인 거다. 바로 그 톡 아래 구동혁이 1분도 지나지 않아 남긴 든든한 답변이 선명하게 이어졌다. 저도 다 앞뒤 재고 계산 서 있어요. 엄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스마트폰을 꽉 쥔 서영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며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렸다. 비참함 따위의 값싼 슬픔이나 자괴감이 아니었다.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가장 완벽하고 오싹한 각성이었다. 이건 그저 쫌팽이 같은 남편이 주머니에서 생활비 몇 푼 삥땅 친 찌질하고 귀여운 치정극이 아니었다. 이건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빙자해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서영의 개인 자산을 통째로 뽑아먹기 위한 완벽한 다단계 사기극이자 정밀한 사냥이었다. 이 끔찍한 구덩이에서 그녀는 사랑받고 인생을 공유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 알아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내는 무료 노예이자 언제나 호시탐탐 경계에 나를 세워야 하는 불청객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거운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그 대화 캡처본의 진실과 함께 오늘 낮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 원본 사진들을 모조리 엮어 단 한 사람에게 일괄 전송했다. 민정희. 서영의 대학 시절 동기이자 현재 서울 한복판에서 가사 이혼 소송 방면으로 냉혈한이라 불리며 날고기는 전문 변호사. 새벽 2시. 서영은 대화창에 간결하고 건조한 문장 한 줄을 입력했다. 정희야, 내 도움이 절실해. 메시지 전송 성공. 서영은 스마트폰을 엎어놓고 베개마대 두었다. 번잡했던 시야가 차단되고 눈을 감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결심을 세웠다. 큰 소리를 지르며 미친 여자처럼 행패를 부리지도 궁상맞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것이다. 구동혁, 저 역겨운 벌레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그 알량하고 치졸한 원칙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돌려주리라. 아침 6시. 스마트폰 알람이 징 하고 거친 진동을 시작하는 첫 타음에 그녀는 화면을 터치해 알람을 껐다. 손님 방의 블라인드 틈새로 회백색의 흐릿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왔다. 서영은 뻣뻣한 몸을 일으켜 니트 카디건을 걸치고 고양이처럼 가볍게 문고리를 돌렸다. 안방 문은 징그럽게 닫혀 있었고 그 문틈 사이로 짐승 같은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평온하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메인 조명을 켜는 대신 은은한 거울 앞 간접 조명만 켜둔 채 기계적으로 세수를 했다. 얼굴 위로 날카롭게 부서지는 차가운 물줄기가 간밤의 지독한 피로와 아주 미세하게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마지막 연민의 부스러기마저 완벽하게 하수구로 씻어내렸다. 단정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은 그녀는 어젯밤 가방에 쑤셔 넣었던 은행 내역서 원본과 관련 캡처본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미련 한 점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두꺼운 철제 방화문이 등 뒤에서 생명을 다한 듯 아주 가볍고 경쾌한 기계음을 뱉어내며 완전히 잠겼다. 낮 12시 30분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번듯한 법률사무소. 민정희 변호사는 넓고 차가운 마호가니 책상 뒤에 기대앉아 노란색 형광펜이 지독하게 난도질된 그 서영의 은행 출금 내역서를 날카로운 눈으로 정독했다.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냉기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을 채웠고 종이장이 팩팩 넘어가는 메마른 마찰음이 유난히 선명하게 공명했다. 서영은 맞은편 내빈용 가죽 소파에 꼿꼿이 앉아 둥글레차가 찰랑이는 따끈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축이지도 않고 그저 컵의 매끈한 테두리만 엄지손가락으로 서늘하게 만지작거렸다. 매달 결제일로 고정된 정확한 날짜, 그리고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는 수취인명의 정의는 제일 마지막 장을 탁상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벗어 던지고 미간을 꾹 눌렀다. 꼬박 3년의 사이클을 타서 누적된 횡령 금액이 깔끔하게 1,240만 원에게다가 이 망할 가족 카드의 연결 구조는 철저하게 본체인 내 주거래 계좌 밑에 기생하고 있는 형태라. 여기서 터진 모든 카드 대금에 대한 상환 책임의 화살은 100% 전부 내가 맡게 되어 있어. 그
그 인간 입으로는 비상시를 대비한 유동 작은 명목이었다고 변명하더라. 서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했다. 어젯밤 수표 내밀듯 증거 들이밀고 다그치니까 그제야 그 돈이 자기 어머니 노후 생활비로 흘러 들어갔다고 그 잘난 입으로 당당하게 실토했어. 부부간 공동재산권을 가진 배우자의 명시적이고 합법적인 동의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렇게 은밀하고 불법적인 편법을 동원해 4명의 재산을 시어머니라는 직계 혈족에게 빼돌렸다. 정희는 서랍에서 날렵한 검은색 펜을 꺼내 들어 내역서의 최종 합산 수치 위에 시뻘건 동그라미 표식을 신경질적으로 그렸다. 이건 법정에 가면 무조건 부부 공동재산, 아니 그 이전에 철저하게 내가 일궈낸 특유재산을 고의로 유용하고 편취한 명백한 재산은닉 사기에 해당해. 근데 서영아, 진짜로 꼭지도는 핵심 하이라이트는 이깟 카드값 횡령 나부랭이가 아니야. 서영이 고개를 들어 대학 법대 시절부터 예리한 통찰력으로 소문이 파다했던 묵은 친구의 서리빨 같은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정희는 책상 서랍을 탁 열더니 묵직하고 각 잡힌 서류 파우치 하나를 끄집어내 서영의 눈앞으로 밀어붙였다. 어제 새벽에 너한테 카톡 날아온 거 보고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아침에 내가 대리인 권한 땡겨서 너희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수원 아파트 전세 등기부등본이랑 최근에 갱신한 확정일자 서류를 싹 다 털어봤어. 정희의 동공이 무섭게 가라앉았다. 서영아, 너 혹시 기억나니? 작년 10월쯤에 그 집 전세 만기돼서 연장할 때 전세금 반환 서류랑 재계약 서류 도장 찍는 거 대체 어떤 인간이 직접 처리했어? 그건 동혁이가 자청해서 혼자 처리했지. 서영의 양미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듯 주름이 깊게 파였다. 그때 마침 우리 병원이 대대적인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쑥대 바칠 때라 나 도저히 외출 달고 나갈 상황이 안 됐거든. 남편 놈이 어차피 금액 동결의 사인만 다시 얻는 요식행위니까 자기가 오후 외근 도는 길에 부동산 들러서 서명 다 하고 오겠다고 선수쳤었어. 그러더니 그날 늦은 밤에 재계약서 원본 가져와서는 여기 내 이름 들어갈 칸에 도장만 찍으라고 서류 내밀었지. 너 그때 그 계약서 뒷장 특약 사항 구석구석 돋보기 들이밀고 정독했어? 아니. 전세금, 원금 1원 한 푼 안 오르고 완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거니까 부동산 소장님 도장 찍힌 거만 확인하고 세입자 공동명의 칸에 내 서명 갈겨버렸지. 정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터트리며 서류철을 좌우로 확 펼쳐버렸다. 그 안에는 관할센터 직인이 붉게 찍힌 갱신된 전세계약서, 복사본 원본이 빳빳하게 들어있었다. 그녀의 펜끝이 계약서 가장 마지막 장. 아주 작고 촘촘한 글씨로 박혀있는 추가 특약 사항란의 우측 하단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갔다. 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총액이 3억 2천만 원, 신혼 초에 각자 정확히 절반씩 영끌 대출받아서 1억 6천만 원씩 동률로 투자한 거 맞지? 최초에 부동산 끼고 썼던 3년 전 구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계좌가 분명히 부부 두 사람 지분이 반반 들어간 공동명의 통장으로 확실히 못 박혀 있었어. 그런데 이 잡상인 같은 놈들이 작년에 계약 연장하면서 새로 갈아치운 이 빌어먹을 신계약서 서류를 똑똑히 봐해 특약사항 제1구석진 밑바닥에 이런 글과 한 줄이 아주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위조되어 추가돼 있어. 민정이의 만년필촉이 그 문구 위를 콕 찌르며 경쾌한 파열음을 냈다. 서영이 바짝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주택수리 책임 조항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있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새알만한 글씨였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 전액은 임차인이 지정한 개인 계좌, 즉 신한은행 110의 땡땡땡의 땡땡땡땡, 예금주 구동혁의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영은 순간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는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은 구동혁이라는 세 글자 위에 흉터처럼 박혀 떨어지지 않았다. 목구멍에 바싹 마른 스펀지가 처박힌 것처럼 막혀와 침 한 모금조차 삼켜지지 않았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야? 서영은 제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년 뒤에 계약이 만료되거나 너희가 중간에 방을 빼게 될 경우 집주인은 그 3억 2천만 원이라는 억대 거금을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곧장 구동혁의 개인 통장으로 꽂아주게 된다는 뜻이야. 민정이가 의자 등받이에 푹 기대며 서늘하고 차가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때 가서 그 돈이 한번 구동혁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면 그놈은 그걸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빼돌려 버릴 수 있어. 내가 내 목인 1억 6천만 원을 되찾으려면 뼈를 깎는 듯한 길고 험난한 반환 소송을 질질 끌어야 한다는 소리지. 서영은 그 계약서 복사본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손가락이 통제력을 잃고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작년 10월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구동혁은 식탁 위에 계약서를 반듯하게 펼쳐놓고는 심지어 다정하게 볼펜 뚜껑까지 직접 열어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었다. 얼른 서명해. 서명하고 빨리 저녁 먹자.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그때 그 사내의 눈빛이 얼마나 다정했던가. 지금 눈앞에 박힌 이 문구는 그 치밀한 다정함의 크기만큼이나 소름 끼치도록 악독했다. 그 자식은 내 피 같은 돈을 빨아먹으며 자기 엄마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야 민정이가 서류철을 탁 덮었다. 그놈은 훗날 이혼할 때를 대비해 치밀하게 밑그림까지 다 그려두고 있었던 거야. 입버릇처럼 떠들던 그놈의 더치페이니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는 소리들. 그게 전부 내 돈은 꼭꼭 묶어두고 자기 이익만 뼛속까지 극대화하기 위한 더러운 개수작이었던 거지. 걘 널 부부가 아니라 믿지 못할 도둑놈 취급하며 역으로 방어벽을 치고 있었던 거야. 서영은 탁자 위 다 식어버린 보리차를 들어 단숨에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며 구불구불 치밀어 오르던 그 역겨움을 간신히 짓눌렀다. 정이야. 서영이 종이컵을 내려놓자 컵 밑바닥이 원목 탁자와 부딪히며 뭉툭하고 무거운 소리를 냈다. 나 이혼할래.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당연한 말씀. 민정이가 옆에 놓인 서류 보관함에서 빈 양식 뭉치를 쑥 뽑아냈다. 재산 분할, 전세 보증금 가압류 신청, 그리고 내 개인 자산을 횡령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이 모든 걸 이혼 합의서 안에 싹 다 우겨 넣어 줄게. 만약 그 자식이 협의 이혼을 안 하겠다고 뻗대면 망설일 것 없이 바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집어넣는 거야.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넌 아주 완벽하고 우아하게 승소할 수 있어. 우아한 승리 따윈 필요 없어. 서영이 책상 위에 검은색 사인펜을 집어들어 위임장 위로 자신의 이름을 거칠게 휘갈겼다. 난 그 자식이 자기 것이 아닌 돈을 1원 한 푼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만들면 돼. 그 후로 보름 동안 수원의 아파트는 기괴할 정도로 정확한 평온을 유지했다. 서영은 매일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가 새로 얻은 원룸으로 달려가 밥을 짓고 집안일을 살폈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 서영은 외래 진료를 받으러 다니기 편하시도록 병원 근처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작은 집을 하나 얻어들였다. 구동혁은 여전히 기계처럼 짜인 자신의 일상을 굴러갔다. 그는 그날 밤에 격렬했던 다툼을 그저 흔하디흔한 부부싸움 정도로 기만하고 치부해버린 듯 했다. 심지어 어느 주말 아침에는 먼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겠다고 나서더니 돌아와서는 늘 그랬듯 10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는 영수증을 서영의 코앞에 들이밀며 더치페이 이체를 요구했다. 서영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어 자신의 목인 몇천 원을 곧바로 이체해 주었다. 입금 알림을 확인한 구동혁의 얼굴에 모처럼 흡족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내가 드디어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궤도 위로 다시금 얌전히 돌아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꿈에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서영은 매일같이 조용히 개미 이사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평소 즐겨 입던 겨울 코트 2벌을 챙겨나가고 내일은 두꺼운 전공 서적 몇 권을 들고 나가는 시기였다. 신분증, 졸업증명서, 약사 면허증 같은 중요한 개인 서류들은 진작에 어머니의 새 집으로 고스란히 빼돌려둔 지 오래였다. 수원 아파트 곳곳에 배어있던 윤서영이라는 사람의 잔상들은 육안으로는 도무지 알아챌 수 없는 기막힌 속도로 서서히 증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2주 차 목요일 오후가 되었다. 서영이 1차 약방 재고 조사를 막 끝내고 하얀 가운을 사물함에 넣었을 때 그 안에 매너 모드로 넣어둔 스마트폰이 연달아 3번 짧게 진동했다. 비밀번호를 풀고 화면을 보니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알림이었다. 이 방에는 구동혁, 시어머니 구인숙, 시누이 구지은,
그리고 서영까지 딱 4명만이 존재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동혁이 보낸 사진 파일이었다. 사진을 터치해 확대해보니 인천에 있는 어느 최고급 건강검진센터의 청구서 내역이었다. 뇌 MRI, 종양표지자 정밀검사, 수면 위대장 내시경. 총 청구 금액은 120만 원이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동혁이 서영을 콕 집어 부르며 보낸 것이었다. 여보,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종합건강검진 받으셔야 해. 병원 쪽에서 당장 선결제로 예약을 걸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번 달은 급여 통장 한도가 좀 빡빡하네. 일단 당신 주거래 카드로 선결제 좀 긁어서 좀 해줘. 다음 달에 보너스 들어오면 내가 채워 넣을게. 세 번째 메시지는 시어머니 구인숙 여사였다. 아이고, 나는 뭐 하러 이리 비싼 걸 하냐고 그리 말렸는데도 우리 동혁이가 기어코 받으라며 성화지 뭐냐. 서영아, 돈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젊은 내가 이해하고 조금만 수고 좀 해다오. 서영은 그 세 개의 메시지를 번갈아 보며 차가운 철제 사물함 문에 등을 기댄 채 짧게 실소를 터뜨렸다. 참으로 웃기는 인간들이었다. 자기 엄마가 건강검진 한 번 받는 건 젊은 며느리가 당연히 돈을 바치고 수고해야 할 일이고 내 엄마가 죽다 살아나는 생존 수술을 받는 건 철저하게 각자 책임져야 할 남의 집안 골칫거리였다. 구동혁은 자신이 뒤로 몰래 빼돌린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변명조차 올리지 않았다. 마치 자기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이 모든 사기극이 얼렁뚱땅 넘어갈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다시 한번 표면적으로 구씨 집안을 위해 며느리의 지갑을 열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서영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대로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에 쑤셔 넣은 뒤 병원 정문을 나서 부동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후 3시, 단체방에 다시 메시지가 울렸다. 서영아, 많이 바빠? 확인하면 구동혁이었다. 오후 5시. 새언니 병원에서 진료 때문에 엄청 바쁜가 봐. 오빠, 너무 보채지 마. 신우이 구지은이었다. 저녁 8시 서영이 어머니의 좁은 원룸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싹 끝낸 뒤 사과를 깎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참이었다. 가족 방에 묶어둔 알림이 또다시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밝혔다. 얘는 어찌 된 영문이냐? 어른이 단체방에서 말을 꺼냈으면 대답을 해야지. 하루 종일 꿀 먹은 벙어리 행세냐? 요새 젊은 애들 예의범절은 갈수록 쓸 데가 없다더니. 시어머니였다. 엄마,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서영이 지금 바빠서 폰 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제가 걔 잘 알잖아요. 워낙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애니까요. 검진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아내가 다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할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여윳돈도 넉넉한 사람이거든요. 구동혁이 달래듯 남긴 말이었다. 제 아내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서영은 화면에 뜬 그 건방진 문장을 내려다보았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바닥모를 한기가 눈동자에 서렸다.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밤 9시 정각.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녀는 다소 비좁은 소파에 바르게 고쳐 앉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동혁 씨, 우리 결혼하기 전에 확실히 선 긋고 넘어갔던 거 아니었어? 효도하는 건 각자 알아서 책임지기로 했잖아. 당신 어머니 일은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내 일이야. 서영은 정확히 보름 전 구동혁이 자신의 얼굴에 대고 짓거렸던 그 알량한 개똥 철학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칠판에 적어내리듯 단체 방 한가운데에 고스란히 박아주었다. 그 메시지가 전송된 찰나의 순간 단체 채팅방은 마치 숨이 끊어진 것처럼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다. 10초가 지났다. 서영은 그 구씨 집안 누구에게도 구차하게 주둥이를 놀릴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미련 없이 채팅방 설정창을 열어 단체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스마트폰 연락처 창을 열어 구동혁의 전화번호를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이어 채팅 앱의 친구 목록에서도 구동혁, 구인숙, 구지은 세 사람의 프로필을 모조리 영구 차단해버렸다. 그 모든 의식을 끝마친 뒤 서영은 휴대폰을 소파 구석으로 툭 던져버리고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푹 찍어 베어 물었다.
참으로 달았다. 밤 9시 30분 수원의 아파트. 현관 밖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짓누르는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경고음 멜로디가 연달아 울렸다. 쾅하는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방화문이 거칠게 젖혀졌다. 넥타이가 삐딱하게 돌아간 구동혁이 씩씩거리며 헐떡이는 숨을 내뱉고 현관으로 튀어들어왔다. 윤서영. 그가 구두를 팽개치듯 벗으며 집안이 떠나가라 짐승처럼 악을 썼다. 너 무슨 수작이야? 가족방에 그딴 미친 소리 짓거려 놓고 뭐야 이게? 너 진짜 돌았어? 거실에는 메인 조명이 꺼져 있었다. 창밖에서 스며든 아스라한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거실 원목 바닥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구동혁은 신경질적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탁 눌렀다. 환한 빛이 거실을 채우는 순간 그는 숨을 삼키며 굳어버렸다. 소파 앞 탁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늘 그 자리에 너저분하게 쌓여있던 약학 전문 서적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소파 위에 가지런히 세팅해 두었던 베이지색 쿠션 2개 중 하나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옷장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우측 절반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계절에 맞는 겉옷, 명품 가방, 심지어 바닥에 쌓아두었던 신발 상자들까지 모조리 자취를 감췄다. 그는 곧장 안방 욕실로 뛰쳐들어갔다. 세면대 위를 가득 채우고 있던 화장품 병들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거치대에 꽂혀있던 분홍색 전동 칫솔도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좀도둑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 된 게 아니었다. 오직 윤서영이라는 사람의 생활 반경이 닿았던 흔적들만 보이지 않는 정밀한 수수용 메스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도려내고 적출한 것처럼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구동혁의 호흡이 공황 상태처럼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걸어 나온 그는 그제야 주방 식탁 정중앙에 덩그러니 놓인 아주 두툼한 황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다가가 낚아채듯 봉투를 잡았다. 입구가 밀봉되지 않은 그 봉투를 거꾸로 탈탈 털자 그 안의 내용물들이 식탁 위로 눈사태처럼 쏟아져 내렸다. 맨 위에 놓인 것은 정갈하게 타이핑된 서류 한 장 이혼 합의서였다. 그 밑에는 노란색 달빛 형광펜으로 소름 끼치도록 촘촘하게 도배가 된 가족 카드 거래 내역서 뭉치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맨 밑바닥. 전세계약 갱신 서류 원본 복사본이 깔려 있었고 우측 하단에 위치한 전세 보증금 전액은 구동혁 개인 계좌로 반환한다는 그 배신적인 특약 사항 위로 붉은색 매직을 사용해 굵고 흉측한 동그라미 표식이 쳐져 있었다. 구동혁은 그 시뻘건 핏자국 같은 동그라미를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툭 하고 무릎 관절이 꺾이며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비열한 계산법, 천이무봉이라 자부했던 그 치밀한 사기극이 살가죽이 다 까발려진 채 시궁창의 진흙탕처럼 탁자 위에 적나라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 적힌 조건들은 숨통을 끊을 만큼 명확하고 살벌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빼돌린 현금 1,240만 원을 전액 반환할 것, 공동자금인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대해 일주일 내로 가압류 등 재산보전 공증을 진행할 것, 만일 불응할 시 가차없이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며 유책 배우자로서 막대한 수준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하겠다는 경고였다. 징징징. 바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구동혁이 허둥지둥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내 들자 액정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시뻘겋게 명멸하고 있었다. 통화 버튼을 스와이프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구인숙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터져나왔다. 야, 구동혁. 그 미친 기집애 단단히 도른 거 아니냐? 감히 어른들 다 있는 가족방에서 그딴 미친 개소리를 짓거리고 튀어? 지가 무슨 대단한 상전이라도 되는 줄 알아? 당장 그년 머리채 끌고 와서 내 무릎 꿇게 만들어. 어디서 이런 천상의 싸가지가 들어와서 사람 복장을 뒤집어 놔? 수화기 너머로 구인숙 여사는 며느리를 향한 저주와 폭언을 기관총처럼 쏟아내고 있었다. 평소 서영을 쥐고 흔들며 며느리 군기를 잡을 때 썼던 온갖 저렴하고 모욕적인 어휘들이 여과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구동혁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똑바로 꽂히지 않았다. 그는 식탁 위에 도마처럼 놓인 서늘한 이혼 합의서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거대한 해일 같은 공포가 자신의 숨통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엄마 구동혁의 목소리는 녹슨 사포에 박박 긁힌 것처럼 처참하게 덜컹거렸다. 그만 좀 욕해요. 그 사람 집 나갔어요. 나갔다고? 갈 데가 어딨어. 구인숙 여사가 표독하게 코웃음을 쳤다. 내버려둬. 그년 이름으로 된 카드 싹 다 멈춰버리고 한 푼도 주지 마. 밖에서 한 대짬 자며 며칠이나 뻗대나 두고 보자고. 사흘도 못 버티고 제 발로 기어 들어와서 싹싹 빌 테니까. 서영이가 제 뒷조사샘을 다 끝내버렸어요. 엄마 구동혁은 고통스럽게 두 눈을 질끈 감고는 양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었다. 제가 뒤로 몰래 빼돌린 낑땅 내역까지 바닥까지 싹 다 까발려졌다고요. 서영이가 저랑 이혼하겠대요. 수학이 넘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기괴한 정막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더 비현실적이고 앙칼진 비명소리뿐이었다. 뭐? 아니, 그럼 당장 다음 주에 당겨놓은 내 건강검진비는 어쩌란 말이냐? 당장 다음 달 내 생활비는 누가 내고? 구동혁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이 벼락 같은 순간, 그는 제 어머니가 내뱉은 말의 섬뜩한 알맹이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아무도 자신이 위태롭게 세워 올린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 따위는 티끌만큼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 늙고 탐욕스러운 어머니가 분노하는 지점은 오직 아들이 파탄 났다는 것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돈을 뱉어내던 그 보이지 않는 호구 인출기가 아예 전원이 꺼져버렸다는 사실 자체였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통화를 확 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소파 가죽 위로 힘껏 후려쳐 던져버렸다. 시퍼런 칼날이 난무하는 총성 없는 살벌한 소송 전쟁이 바야흐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구인숙 여사는 당연히 이 상황을 순순히 덮고 넘어갈 위인이 아니었다. 이틀 뒤 늦은 오후, 서영이 약국 조제실에서 매의 눈으로 약품 명세서를 대조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동혁이 댁며느리 맞지요. 수학이 너머로 특유의 다정하고 자애로운 척 콧소리를 한껏 버무린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인천 남동교회 최 권사예요. 아이고, 오늘 시어머니가 교회 예배당 구석에서 어찌나 설게 통곡하시던지 내가 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부부 사이 살다 보면 칼로 물빼기라 다투기도 하고 그런 거지. 젊은 사람이 그리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 우리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예약해둔 검진 비만 차질 없이 입금해주면 이번 일은 못 본 척 넘어가 주시겠다고. 이번 주일 예배 때 두 사람 다 교회로 나오면 내가 두 사람 화해하는 거 아름답게 지켜보고 축복기도 얹어줄 테니. 서영은 근육이 굳은 완벽한 무표정으로 그 기괴하고 오지랖 넓은 훈계를 무미건조하게 듣고 있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옆에서 불쑥 손 하나가 뻗어져 나와 서영의 스마트폰을 부드럽게 가로챘다. 어느새 조제실 문을 밀고 들어온 민정이 변호사였다. 그녀는 기기를 건네받아 수학이 너머를 향해 등골이 서늘할 만큼 사무적이고 얼음장 같은 변호사 특유의 톤으로 쏘아붙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서영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민정희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과 구동혁 씨는 현재 정식 이혼 소송 법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합법적인 법적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사적인 종교기관이나 동네 지인을 동원하여 감정적으로 엮으려 들거나 도덕적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려는 일체의 불법적인 중재 행위를 저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만약 댁이나 구인숙 씨가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연락을 취하실 경우 즉각 관할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업방해 무고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희는 아주 깔끔하고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서영에게 폰을 돌려주었다. 아주 우아하네. 서영이 폰을 받아들며 물었다. 넌 여긴 어쩐 일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날 웃기는 코미디 한 편 보여주려고 왔지. 정희가 품에서 태블릿 PC를 켜서 어느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을 띄웠다. 내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 기도발이 안 먹히니까
이번엔 인터넷 맘카페로 진지를 옮기셨더라. 화면에는 인천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력이 센 지역 맘카페가 띄워져 있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원래 다 일이 이기적이고 독한가요?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조회수 폭발로 실시간 베스트 최상단에 걸려 있었다. 게시글 안에서 남동구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닉네임을 쓰는 작성자는 아주 피눈물을 뿌리며 며느리를 성토하고 있었다. 며느리라는 년이 번듯한 직장 다니며 월급은 갈퀴로 쓸어 담으면서 늙은 시어미 죽기 전 종합검진 하나 긁어줄 돈이 아깝다고 가족 단체방에서 어른을 개무시하더니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가 이혼으로 협박한다며 그래 줄마다 평생 시장 통해서 아들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노모의 비통함이 질척하게 발라져 있었다. 그 아줌마 혹시 본인이 아직도 10년 전 막장 드라마 시어머니 시절을 사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정희가 콧방귀를 뀌었다. 서영은 스크린 아래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려 댓글 창을 확인했다. 첫 번째 최상단 댓글. 잠깐만요, 어르신. 아주머니 아들 마누라지 남편분 아니잖아요. 그쪽 잘난 아들내미는 손발이 떨어져 나갔나요? 무능력자인가요? 왜 본인 아픈 검진비를 남의 집 귀한 딸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시려는지? 두 번째 댓글. 글 써놓으신 어투만 봐도 평소에 저 며느님 쥐 잡듯이 잡으며 시어머니 노릇 징그럽게 하셨을 견적이 딱 나오네요. 며느리가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건 온전히 그 사람 능력이고 그쪽 노후 봉양하라고 버는 돈 아닙니다. 세 번째 댓글. 웃겨 미치겠네요. 인당수 심청이도 아니고 남의 집 제사에 웬감 놔라 배놔라? 대기 며느리 대학 등록금을 대주기라도 했나요? 다달이 월급을 결제하나요? 네 번째 댓글. 팩트는 앞뒤 안 가리고 내 돈부터 내놓으라는 점이 빠진 독 마인드 아닌가요? 보나 마나 검진비는 타깃니고 대놓고 호구 잡으려던 수작이구만. 며느님 결단력에 박수를. 절대 방생하지 마시고 이혼 꼭 쟁취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섯 번째 댓글. 아주머니, 여기서 나이가 못하고 추태 부리지 마시고 얌전히 글 내리세요. 보는 저희가 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귀한 아드님 얼굴에 똥칠 그만하시고요. 수백 개의 댓글창은 완전히 글쓴이를 향한 무자비한 조롱과 참교육 일침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젊은 기혼 커뮤니티 여성들은 이런 식의 전통과 효도를 빙자해 거머리처럼 피를 빨려는 시댁의 작태를 누구보다 극도로 극혐했다. 서영이 가볍게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다. 해당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글 지우고 튀었네. 서영이 덤덤하게 말했다. 내가 진작에 PDF 따서 원본 캡처 박아뒀지. 정희가 태블릿을 능숙하게 껐다. 물론 이게 재산 분할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넘버원 증거는 못 되더라도 조정석 자리에 앉았을 때 저 집안의 밑바닥 뚫린 흉악한 도덕성을 판사에게 증명해줄 기가 막힌 조미료는 될 거야. 다음 주 화요일 가정법원 기일. 출격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지? 항시 대기 중이지.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가사조정실. 창백하고 건조한 형광등 불빛이 육중한 갈색 브라운 원탁을 차갑게 내리비추고 있었다. 밀폐된 공간의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수많은 서류가 뿜어내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엉켜 있었다. 구동혁은 원탁 한쪽에 구김이 잔뜩 깐 싸구려 양복을 입은 채 삐딱하게 틀어진 넥타이를 메고 앉아 있었다. 불과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진액을 싹 다 빨아먹힌 미라처럼 헬쑥해져 있었고 두 눈 밑에는 시퍼런 멍 같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다. 서영은 그의 맞은편에 척추를 대창처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동요 없는 검은 눈동자로 그를 지켜보았다. 정희는 곁에 단정하게 앉아 두툼한 소송 기록 철을 넘기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50대 중반의 안경을 낀 남성 조정판사는 대리인 민정희가 들이민 빼곡한 증거자료 더미들을 넘기며 미간을 험악하게 찌푸리고 있었다. 피신청인 구동혁 씨, 이 판사가 손에 들고 있던 전세계약서, 복사본을 툭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 갱신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보증금 반환 추가 특약 조항에 대해 본인은 처음 소명할 때 부부의 편의상 관리를 위해 기재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제출된 배우자 명의의 가족 카드 계좌 거래 내역을 살피면
귀하는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야금야금 수백 단위의 목적 외 자금을 귀하 모친의 통장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 두 개의 별개 사건을 시기열로 결합해 볼 때 재판부는 귀하에게 부부의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고 횡령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건 맹세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약입니다. 구동혁이 상체를 책상 위로 다급하게 들이밀며 억울함을 토해냈다. 그 카드값 돈은 비상금 명목으로 좀 써서 제가 낳아주신 늙은 어머니 생계비에 보탠 것뿐입니다. 저희 부부는 애초에 결혼할 시점부터 서로의 재산을 철저히 분리해서 반반씩 생활하는 이른바 각자도생을 약속했고 저는 그저 융통 가능한 비상금 좀 쓴 게 다인데 게다가 저 전세 보증금 계좌번은 제가 연장 서류에 급하게 도장 찍다가 미처 살피지 못한 바보 같은 실수일 뿐 결단코 제 아내 몫에 그 막대한 돈을 꿀꺽 삼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적은 단 1초도 없습니다. 피신청인이 그토록 가볍게 칭하는 그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제 의뢰인은 하마터면 1억 6천만 원이라는 피땀 흘려 모은 현금을 공중으로 날려먹고 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정의가 언성은 높이지 않되 뼛속까지 시린 억양으로 날카롭게 찔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토록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시는 각자도생의 역겨운 진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 목록 3페이지에 첨부된 피신청인 측 단체 채팅방 대화 기록 캡처본을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판사가 빳빳한 종이를 넘겨 해당 페이지를 펼쳤다. 바로 그 문제의 사진. 시어머니 구인숙이 며느리가 나가서 벌어온 돈도 시집 문지방 넘어왔으면 싹 다 남편 집안 재산이라고 거드름 피우듯 싸지른 텍스트와 그 아래 구동혁이 저도 치밀하게 계산서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음모를 꾸몄던 그 비열한 모의 기록이었다. 캡처 원본을 찬찬히 읽어내린 판사가 시선을 들어 구동혁을 정통으로 노려보았다. 법복을 입은 자의 엄격한 눈빛에 일말의 인간적인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구동혁 씨, 현재 본 법정에 정식으로 채택된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재판부는 신청인의 혼인 파탄 사유를 100% 인정하며 귀하가 혼인 기간 내내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횡령 및 불법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판사가 육중한 서류철 양끝을 잡아당겨 소리 나게 덮어버렸다. 만약 오늘 피신청인이 이런 식의 궤변으로 본 법원의 중재 조정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흙탕물 정식 소송으로 가겠다면 신청인은 보전 처리된 보증금 1억 6천만 원과 무단 은닉당한 1240만 원을 전액 강제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신청인 귀하는 이 판을 깬 절대적 유책 당사자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무거운 징벌적 위자료 배상 책임까지 뒤집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본인 커리어까지 끝장나는 진흙탕 싸움을 기어코 이어가시겠습니까? 구동혁은 예리한 바늘에 찔려 씩씩 공기가 빠져나가는 낡아빠진 풍선처럼 의자 등받이로 한없이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드디어 직감했다. 자신이 저 여자에게 처참하게 아주 바닥까지 박살났음을. 싸늘한 가정법원 정문 계단을 나섰을 때는 정오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내리쬐는 직사광선은 시야를 하얗게 가렸지만 살갗에 날아드는 늦가을의 바람 방향은 제법 차갑고 매서웠다. 서영은 트렌치코트 깃을 단단히 여미며 정의가 도로변에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 쪽으로 구두 굽을 돌리려 했다. 서영아. 구동혁이 대리석 계단을 미치광이처럼 뛰어내려와 그녀의 코앞을 턱 가로막았다. 그의 두 눈동자는 모세혈관이 다 터진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내뱉는 목소리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루한 짐승의 구걸이 처참하게 묻어났다. 서영아. 우리 진짜로 이렇게 원수처럼 끝내야만 속이 시원해? 내 돈, 훔쳐 쓴 그 돈 내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다 갚는다고 방금 도장 찍었잖아. 살던 집도 당장 해지해서 전세금 1억 6천 곧바로 내 통장에 꽂아줄게. 우리 딱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맹세코 앞으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릴 후려치는 우리 엄마한테서 널 철저히 보호할게. 그 잘난 내 월급 통장 도장까지 싹 다 내 손에 넘기고 바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서영은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짜내는 앞의 사내를 조용히 훑어보았다. 3년 전 신혼집에 들어설 때만 해도
그녀는 이 사내가 인생의 굽이진 길을 맞대고 헤쳐나갈 든든하고 대등한 동반자라 굳게 믿었다. 보름 전만 해도 그녀는 그가 자신의 등 뒤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빨대를 꽂는 혐오스러운 기생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구동혁은 그저 형언할 수 없이 비루하고 초라한 단지 불쌍한 군상일 뿐이었다. 제 어미의 뒤틀린 과보호 통제욕과 본인 스스로의 타락한 이기심에 속절없이 세뇌당하고 찌들어 살아온 껍데기뿐인 덩치 큰 마마보이. 자신의 피와 땀을 쥐어짜 대신 희생해주던 훌륭한 숙주가 증발해버리자 그제야 살겠다고 꼬리를 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생존 본능만 남은 가련한 벌레이자 거대한 영아. 서영은 화를 내지도 상대를 향해 경멸의 침을 뱉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관통하듯 바라보며 오늘의 점심 메뉴를 묻는 것처럼 너무나 평온하고 건조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동혁아. 그녀가 차갑게 그의 명찰을 부르듯 이름을 내뱉었다. 구동혁의 파들거리는 동공 사이로 찰나의 환히 섞인 희망의 불꽃이 튀어올랐다. 내가 보름 전에 식탁에서 짓거렸던 그 논리, 100번 지당하고 맞는 말이더라. 서영이 그의 초점 잃은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효도를 하든 노후를 책임지든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도생하는 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벽에 못 박고 새겨둔 훌륭한 규칙이니까 평생 혼자서 지독하게 수호하고 똑바로 살아. 말을 마친 그녀는 멍은이 마네킹처럼 굳어버린 그를 부드럽게 우회하여 망설임 없이 조수석 문 손잡이를 당겨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육중한 차 문이 탕 소리를 내며 닫혔고 창밖으로 구동혁의 찌질하고 짐승 같은 절망의 시선을 완벽하게 도려내버렸다. 운전석의 정의가 매끄럽게 가속 페달을 밟았고 승용차는 서울 도심의 빽빽한 차량 행렬 속으로 우아한 궤적을 그리며 사라졌다. 석 달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인천 미추홀구의 어느 동네. 평범하고 나른한 늦가을 금요일 저녁 시간. 경쾌한 엘리베이터 차임벨 소리와 함께 도어록 터치음이 울렸다. 양손에 방금 정육점 식당에서 바글바글 끓여낸 소갈비찜 포장 박스를 든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엄마, 나 퇴근했어. 넉넉한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며 주방에서 젠걸음으로 마중을 나왔다. 안색이 예전 병상에 누워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그스름하게 생기를 띠고 있었다. 아휴, 주말에 먹을 고기가 아직 선반에 한가득인데 뭐하러 비싼 갈비를 또 사들고 와. 우리 병원 담당 교수님이 단백질 쫙쫙 흡수되게 소고기 많이 퍼먹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잔소리하셨어. 서영은 포근한 털실내화로 발을 집어넣고 탁자 위로 고기 상자를 내려놓으며 매듭을 풀었다. 좁지도 넓지도 않은 아담한 나무 식탁 위에는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하얀 쌀밥 2공기와 정갈하게 참기름에 묻혀낸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우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식탁의 공간 어디에도 숨막히게 쪼개 나누던 날카로운 더치페이 영수증 쪼가리는 없었으며 피 말리게 상대를 올가매고 노리던 끔찍한 눈치 싸움의 공기도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서영은 스웨터를 걸치고 어머니의 팔짱을 낀 채 집 앞 근린공원 산책로를 가볍게 거닐었다.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며 저 멀리 상가 쪽에서 삼겹살을 굽고 찌개를 끓이는 따뜻한 사람 사는 냄새를 실어날랐다. 서영은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시원하게 들이마셨다. 내딛는 걸음걸이가 솜사탕이라도 밟은 듯 전례 없이 사뿐거렸다. 그녀는 가정법원 강제 집행을 통해 자신의 순수한 목이었던 신혼집 전세 보증금 절대 금액 1억 6천만 원을 수수료 1원 하나 떼이지 않고 고스란히 방어해냈다. 그리고 도둑맞았던 가족 카드 이용 대금 1,200만 원 역시 변호사 압박을 통해 모조리 현찰로 환수했다. 서영은 그 알토란 같은 시드머니를 굴려 어머니의 원룸 근처 채광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늑한 신축 투룸 빌라를 전세로 계약했다. 당장 다음 달 초순이면 곰팡이 냄새나는 이곳을 탈출해 어머니와 그곳으로 동반 입주할 예정이었다. 반면 이 평화로운 가을밤. 저 멀리 인천 남동구의 그 낡고 음침한 구형 아파트 내부의 온도는 영하권의 살얼음판으로 치닫고 있었다. 칙칙한 식탁 위에는 정성 들여 끓인 국이나 밥은커녕 지난밤에 처먹은 붉은 김치 자국과 기름때가 잔뜩 말라붙은 그릇들만 악취를 풍기며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너 대체 머리에 무슨 총을 맞은 거냐? 구인숙 여사가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식탁 위로 쾅 하고 거칠게 때려 박으며 살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안에 고여있던 물이 사방으로 후두둑 튀어올랐다. 이번 달 계좌에 들어온 내 노후 생활비 액수가 어찌 된 영문이야? 눈을 씻고 봐도 꼴랑 30만 원뿐이잖니. 내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꼬박꼬박 내 통장에 50만 원, 60만 원씩은 입금해주지 않았어. 그 갈가마귀가 물어간 20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빼돌리고 누구 배를 불린 거냐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구동혁은 소파에 거지처럼 구부정하게 널브러진 채 두 손바닥으로 제 얼굴 전체를 짓이겨 파묻고 있었다. 새어나오는 그의 음성은 밑바닥까지 닳아 없어진 기계처럼 피폐하고 신경질적으로 끌어올랐다. 엄마, 제발 생떼 좀 그만 부리고 살이 분별 좀 하세요. 나 지금 투잡 뛰어도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억대의 그 대출이자 메꾸느라 숨통이 막혀 죽을 지경이라고요. 나한테 당장 똥닭을 현찰이 어딨어요. 그동안 내가 엄마 용돈 싸주느라 풍족하게 쓰던 그 50만 원, 60만 원 전부 서영이 명의로 된 지갑 몰래 도둑질해서 빼돌렸던 돈이었잖아요. 이혼 땅땅 치고 위자료 다 털어먹고 그 기집애가 나가버린 마당에 나보고 대체 땅을 파서 그 생돈을 만들어 갖다 바치란 말입니까? 예? 그딴 건 내 사정이고 이 멍청한 자식아, 구인숙 여사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불알이며 새된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내가 널 낳고 먹여 살린 내 어미야. 청산과부로 시장 바닥에서 건어물 상자 지게로 나르며 뼈가 으스러지게 널 걷어 먹였는데 너 이제 와서 비참한 어미한테 돈 몇 푼 아끼겠다고 패륜을 저질러? 여우 같은 내 마누라년 하나 간수 못해서 다 처먹힐 돈줄 호구 방생해 놓고 눈먼 어미한테 뒤집었시오. 이 빌어먹게 줏대 없고 쓸모없는 놈의 자식아. 그래요. 나 잘나빠진 쓸모없는 호구 새끼예요. 구동혁이 소파에서 용수철에 튕겨진 듯 벌떡 일어나 피가 맺힌 충혈된 시선으로 제 어미를 잡아먹을 듯 쏘아보았다. 누구 덕분인데요. 엄마가 허구한 날 단톡방에서 내 귀에다 대고 며느리 지갑 다 내 통장으로 털어오라고 뒷구멍으로 돈 긁어오라고 이간질하며 들쑤시지만 않았어도 윤서영이 정 떨어져서 짐 싸고 도망갔겠어요? 지금 이 꼬락선이 아주 속이 다 시원하시겠네. 공짜로 뜯어먹던 ATM 돈줄 끊기고 난 공짜 가사도우미 마누라 잃어버리고 평생 엎어진 빚더미 대출 갚으며 살게 생겼으니 이제 두 발 뻗고 만족하시냐고요.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애증의 모자간에 서로를 난도질하는 시퍼런 저주와 폐부를 찌르는 굉음이 종잇장처럼 얄팍한 콘크리트 아파트 벽면을 뚫고 복도 저 끝까지 흉측하게 울려 퍼졌다. 과거의 구동혁은 그 대단한 더치페이와 얄팍한 공정이라는 썩은 잣대를 들이밀며 나름 완벽한 경계를 그었다고 자부했다. 장모의 절망적인 생존 위기 앞에서는 냉혈한처럼 문을 닫아 걸고 등 뒤로는 아내의 재산을 몰래 허물어 제 어미를 기름지게 먹여 살리며 완벽한 수지타산을 맞춘 무적의 체스판이라 오판했다. 하지만 그 우매한 짐승이 깨닫지 못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다. 사람을 속이고 피를 빨기 위해 타인에게 더 쉬운 가혹한 사슬은 결국 그 조종자의 목을 매다는 올가미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을. 묵묵히 기울어진 저울 위에 온전한 자기 헌신의 무게를 채워주던 단 한 사람. 그 듬직한 축이 역겨움에 치를 떨며 몸을 뒤트는 순간 모든 무게를 지탱하던 가식의 저울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쏟아져 내린 탐욕과 위선의 칼날들은 오롯이 함정을 판 자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렸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미추홀구에 청명하고 깊은 밤하늘에 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티 없이 맑고 가벼운 미소가 흘러나왔다. 서영은 곁에 선 어머니의 따뜻한 팔뚝에 더욱 뺨을 비비며 다정하게 껴안았다. 엄마, 내일 주말인데 늦잠 푹 주무실 거지? 점심때 나랑 구청 사거리 요번 주에 개업한 남원식당 가서 뜨끈하게 한방능이 삼계탕이나 배 터지게 먹자. 오냐? 그래. 우리 딸내미 먹고 싶은 걸로 시켜서 든든하게 먹자꾸나. 세상에 진짜 완벽한 공평함과 짜릿한 승리라는 것은 피 튀기는 흙탕물 안에서 목청을 높여 허세를 부리는 것에 있지 않았다. 단지 그 악취나는 진흙 구덩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시린 이성을 장착한 채 우아하고 미련 없이 통쾌하게 그곳에서 내 발을 빼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했다.